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의사 부족 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와 밀어붙이기식 의대 정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수 부족을 체감하고 있는 국민 여론, 그리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입장까지 맞물리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인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사 인력 적정 규모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의사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소 조심스러운 스타일과 달리 의사협회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10개월간 의정협의에서 증원 규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에서 증원 규모로 1,000명 이상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300명에서 1,000명 이상도 국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최종 발표하지 않았지만 각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증원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치료가 가능한데 돌아가시는 분이 전국 1위입니다. 221명 이상 증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대가 하나도 없는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삭발 집회를 엽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벌써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도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 막혀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협회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는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차정성 기자, 일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긴급 대표자 회의는 이곳 의협회관에서 저녁 7시에 시작됐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방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할 경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 2020년 총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하자 의사단체는 보름간 이 파업을 벌여서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16개 시도의사회장과 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는 만큼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의료계도 필요하다면 유연성을 갖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집단 추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갈지 여부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의협회관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렇게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야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의료 현실이 너무 열악하고 그동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신설 또는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관련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노인 인구 급증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모처럼 좋은 정책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보다 손도 못 댄 엄청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과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료의 개원인은
넘쳐나겠지만 정부 여당은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혼선이 커질 수 있는 점에서 증원부터 한 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의대를 신설할 경우 어느 지역에 설립할 것인지를 두고도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현재 국회엔 창원의대, 목포의대 등 여야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해달라는 각기 다른 법안이 8개 올라와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계기로 국민의힘 당직 개편이 단행됐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공천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 경북 출신의 이만희 의원이 기용된 걸 두고는 특히 말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단점을 보완할 혁신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문제는 인물난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 기구를 책임질 적임자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가장 좋은 혁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선정의 기준이죠.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 기구가 이번 주 안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접촉한 내외부 인사들이 제안을 선뜻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혁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만 지도부와 파열음을 낼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석 상태인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추가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아닌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을 인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도로 영남당에 그쳤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이철규 총장 후임에 경북 지역 의원을 인선한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위원장을 내세우지 못할 경우 2기 지도부 안착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를 분리기소한 걸 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김복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감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빈털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빈털털이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표 관련 사건 3개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는 따로 한 것을 놓고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3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검찰 실력까지 거론되자 설전은 거칠어졌습니다.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는데요.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의 위장 전입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막으려는 이러한 시도가 이러한 나쁜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해당 검사는 위장 전입은 딸 진학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는 많이 바쁩니다. 아직 건강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당무에 국정감사에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정 나가는 일이 하루 걸러 하루로 다가오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죠. 오늘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양측의 공방은 황민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처음 대장동 성남FC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검찰은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대장동 민간업자 요구를 안 들어줬다는 것과 5,500억 원 환수했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는 비밀을 공유받아 남보다 먼저 공모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먼저 대비하고 시험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33분간 검찰 주장에 직접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배임 혐의와 관련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환수했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면서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냐, 내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 기소대로라면 징역 50년은 받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며 자신도 법률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날선 공방으로 재판은 8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 위례 특혜 사건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지상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여행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동시에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 우려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척결 전까지 후퇴는 없다며 지상전을 거듭 공언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를 직접 거론하며 경고했습니다.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하지만 이란은 선제 개입할 뜻까지 밝혔고 하마스도 지상전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미사일 공격도 가했습니다. بأن تلويح الاحتلال بالدخول في عدوان بري ضد شعبنا هو أمر لا يرهبنا ولا نخشاه بعون الله ونحن جاهزون بمعية الله. 확전을 막기 위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내일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연대를 표하고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잇따라 만납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요르단과 이집트는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And not to try and push the Palestinian challenge and their future onto other people's shoulders. 외신들은 바이든이 이스라엘 지지와 확전 방지라는 상충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방문 기간 지상전이 벌어지면 미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로 붙잡은 20대 여성을 치료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질 250명을 억류 중이라고 밝히면서 포로 막교환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팔을 다친 여성이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 이중 국적을 가진 21살 미아 셰므로 지난 7일 이스라엘 음악축제에서 하마스 무장대원에 납치됐습니다. 하마스가 인질의 상태와 육성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을 이슬람법에 따라 존중하며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되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질 2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نؤكد بأن لدينا مجموعة من المحتجزين وفي اللحظة التي تسمح فيها الظروف الميدانية بإطلاق سراحهم سنقوم بذلك. 앞서 하마스는 어린 인질들을 돌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인질을 인간 방패 삼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어린이와 노인까지 납치한 하마스가 인간적인 집단인 척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마스의 전 수장은 가자지구에 최대 250명의 이스라엘 포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감옥에 억류 중인 6천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가 하마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이스라엘로 진입해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기 난사를 했는데 역시 북한에서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를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사막에서 열린 음악축제 슈퍼노바 페스티벌 행사장. 낙하산이 멀리서 하나둘씩 보이더니 금세 행사장 상공을 뒤덮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하마스 대원들이 기관총으로 주민들을 쏘자 여기저기 비명이 쏟아지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날 행사장 부근에서만 시신 260여 구가 발견됐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 침투 전술이 북한으로부터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청와대 모의타격 훈련에서 특수부대가 패러글라이딩으로 먼저 침투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남조선 작전 지휘 안에 특정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 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기 위한 전투 훈련. 또 최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방 120이라는 한글이 쓰인 포탄도 발견됐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122mm 방사포탄과 같은 것으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사용됐습니다. 군 당국은 하마스가 사용한 대전차 로켓 F7도 북한이 수출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이 북한으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마스와 북한이 대체 어떤 관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현 기자, 하마스가 쓴 무기 가운데 북한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계속 있어 왔는데 우리 군이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봤는데요. 예. 이 하마스가 사용한 대전차 로켓 F7은 북한이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를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이 음악축제장을 무차별 공격했을 당시 하마스가 이걸 사용했다는 생존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북한제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건 북한이 최근에도 이란이나 시리아, 헤즈볼라의 무기 수출을 활발하게 한다는 정황이라고 우리 군은 분석했습니다. 열병식 보면은 그 색깔이 브라운 계통으로 나온 게 보여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평가가 또 나왔었죠. 무기 수출 말고도 군사 훈련이라든지 전략 전술을 토탈 패키지 상품으로. 예, 무기 말고 하마스로 넘어간 전략 전술 같은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땅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2000년대 들어 이스라엘이 가자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런 지하 터널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예. 이집트로부터 생필품을 밀수하는 보급로 말고도 하마스의 지하 군사시설인 이 전투용 땅굴도 많은데요. 이때 북한의 땅굴 기술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도 땅굴 자재와 기술을 수출했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북한의 땅굴 기술은 유명하죠. 그런데 이 땅굴이 이스라엘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요? 네, 하마스의 지도자는 자신들이 건설한 이 지하 터널의 길이가 500km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무기도 숨겨놨는데요. 워낙 규모가 커서 이스라엘군도 번번이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돌입하면 하마스가 이곳에서 인질과 주민을 볼모로 삼아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과 하마스가 직거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제3국이 중재를 했을까요? 네, 우리 군은 북한이 직접 건넸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란을 거쳐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유입되는 이 삼각거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예. 또 과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아라파트가 평양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이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직접 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동의 과격 무장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이란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피해료 내외의 다양한 분파들, 그중에 이제 과격 분파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북한과 이란의 관계는 이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바가 있죠.
이런 의심에 대해서 북한은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북한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이 중동과의 무기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면서 미국의 흑색 선전이라는 이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쟁 초반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만큼 북한이 유사시에 이 비슷한 전술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북한의 핵무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베트남을 6대 0으로 격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예상대로 베트남은 우리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송민혁 기자, 오늘도 골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호는 손흥민과 조규성을 최전방에 투톱으로 내세웠습니다. 초반부터 많은 골을 노리겠다는 공격적인 전술이었는데요. 호모는 전반 5분 만에 열렸습니다. 이강인이 올려준 코너킥을 김민재가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추가골은 황희찬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25분 이재성의 침투 패스를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차 넣었습니다. 후반전은 손흥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상대 박스안으로 침투해 조규성에게 공을 내줬고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3분엔 황희찬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10분 뒤엔 이강인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A매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대표팀은 마지막 정우영의 골까지 더해 6대 0으로 크게 이겼고 A매치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약체 베트남과의 평가전은 이어질 월드컵 모드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부터 중국과 태국, 괌 또는 싱가포르 승자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치릅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에 대한 공략법을 시험해본 경기였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을 6년 동안 이끌었던 박항서 전 감독도 오늘 경기장을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경기가 열린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4만 1000여 석이 매진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주 튀니지전이 끝난 뒤에 우리 선수들을 향한 팬들의 환호성이 신기하다는 소감을 전할 정도였다는데요. 최근 여성 팬 비중이 크게 늘면서 축구를 관전하는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이강인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한 팬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여성 팬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유니폼 등번호도 이강인의 18번입니다. 좋아하고 나서부터 직관을 이미 3번이나 받고요. 이걸 보기 위해 제가 돈을 벌죠. 주장 손흥민 역시 여성 팬들에게 높은 인기를 뽐냅니다. 잘생겼고 축구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 멘탈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과거 남성 관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던 축구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출신 클린스만 감독도 축구장에 울려 퍼지는 여성 팬들의 함성에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Every time he will come back to Korea, there will be I don't know how many people screaming for him. You know, it's for me very new. 실제로 이번 10월 A매치 2경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입장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감을 일단 느낄 수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하시는 걸 또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승패도 상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수들을 응원하고 경기를 즐기는 문화가 축구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단풍은 더 고와지고 물드는 속도도 빨라지는데요. 지난달 말 첫 단풍이 들었던 설악산은 벌써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900m 설악산 한계령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니 빨갛고 노란 단풍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웅장한 기암괴석과 오색 단풍이 어울려 절경을 뽐냅니다.
가을 온 느낌 나고요. 그다음에 설악산의 특유의 그런 바위, 단풍 이런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절벽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국내에서 단풍이 가장 빨리 물드는 설악산은 산 전체의 60%까지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대관령 영하 1.2도 등 강원 산지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서울 7.5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단풍은 기온이 낮을수록 더 곱게 물들고 등산객들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집니다. 완연한 이제 가을이구나. 예, 그동안 비도 많았고 여러 가지 날씨의 변화가 많았는데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단풍은 하루에 25km씩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단풍이 물드는 속도도 빨라져 설악산은 오는 23일쯤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설악산에 이어 전국의 유명 산들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내장산은 오는 29일, 지리산은 오는 31일쯤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은 전해드릴 때마다 예상 피해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이 임대인 일가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는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임대인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구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을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집주인 일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압수수색 어떤 거 위주로 좀 하셨나요? 고소장 접수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이곳 임대인 일가족의 법인 사무실에서 부동산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집주인 A씨 일가족 3명도 건물을 나섭니다. 택시를 타려는 순간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달려오면서 일가족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실랑이는 15분 동안 이어졌고 집주인 일가족은 구체적인 변제 대책도 밝히지 않고 경찰 지구대로 몸을 옮겼습니다. 변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연락이 끊겼던 집주인을 어렵게 만난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전혀 뭐 책임을 진다거나 어떻게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A씨 일가족 관련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148건, 210억 원대로 늘었고 입건된 피의자는 일가족과 공인 중개사 등 9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함께 입건된 집주인 일가족에 대해 오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남성이 12층 난간에 앉아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집에 있던 화분을 12층 높이에서 던지는가 하면 불을 지르겠다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 특공대가 진압하면서 체포됐습니다. 왜 이런 난동을 벌인 건지 김승동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파트 12층 난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니 집안에 있던 화분까지 아래로 집어 던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도시가스로 다 죽인다고 불을 가해소해서 잠근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추락사고에 대비해 에어매트도 설치했습니다. A씨는 3시간 넘게 대치를 벌이다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년 전쯤 탈북한 A씨는 어제 가정폭력으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자녀와도 분리 조치됐습니다. A씨는 오늘 담당 경찰관이 찾아오자 분리 조치에 항의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분리 조치해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제2장소에서 보호 조치한다고 그게 이제 불만을 품은 거야. 잘 찾아오느라. 경찰은 A씨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동승했던 손자를 잃은 뒤 가해 운전자로 조사를 받던 할머니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변속기 조작이 있었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이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차량 재조사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가족과 재조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차를 몰고 있다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 A씨는 가해 운전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10달 만에 경찰은 오늘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판단이 실제로 엔진을 구동해 확인한 검사가 아니라며 운전자 과실 증거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못할 정도다. 이 불송치 결정이 급발진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책임을 가리는 민사소송의 쟁점인 변속기 조작 여부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와 상반되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한 감정기관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에서 변속할 때 나는 소리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를 비교한 결과 변속기를 조작한 음향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EDR을 분석한 또 다른 감정기관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지 않았다는 분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사설기관의 분석 결과가 앞으로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낡은 학교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깨끗한 건물에서 공부한다면 아이들에게 좋지 싶은데 실제 공사를 하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올해 확보된 예산 2,6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도 못 썼습니다. 왜 그런 건지 박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952년 준공돼 올해로 지은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학교는 친환경 첨단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백지화된 겁니다. 공사하는 2년 동안 학생들의 불편을 우려한 학부모 반대 때문입니다. 완전 허물고하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요. 그때 엄청 많이 갈렸어요. 서울의 경우 그린 스마트 스쿨로 지정됐던 94개 학교 중 33곳이 사업을 접었고 나머지 61개 교 중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 2,615억 원을 확보했지만 지난달까지 쓴 돈은 91억 원으로 4%도 안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내년에 예산 500억 원을 또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 설계 당시부터 현장 파악과 사업 추진의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의 수요는 아랑곳 않고 예산만 퍼붓는 전형적 탁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외 출장 가서 업무 시간에 관광을 다니는 건 예사였고 현지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출장을 강행해서 유명 관광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10곳이 넘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임원 6명은 지난해 UAE 등 4개국에 출장을 가서 공용 차량을 이용해 업무 시간 중 관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지 법인에서 130km 떨어진 관광지를 찾았고 유명 백화점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필요 없는 출장을 간 기관 임원들도 있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 임원 2명은 현지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일정 수행이 불가함에도 출장을 강행해 관광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남부발전, 중부발전 임원들 역시 코로나 위기에 현지 직원을 격려하겠다며 12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체류하면서 공용 차량을 관광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물론 식비까지 현지 법인에 전가했습니다.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나선 산업부가 적발한 비위 출장 사례는 14건. 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였습니다. 1년 후면 인사기록에서 사라지는 경고 처분은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아예 기록도 남지 않는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도를 넘었습니다.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올해 초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무더기로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허가를 받았던 것들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관리가 부실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전이면의 한 야산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땅인데 2019년 한국중부발전은 여기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발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과 관리 부실로 결국 올해 초에 발전 허가를 반납했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태양광 반대, 설치 반대. 이장관들이 난리가 났어 진짜. 중부발전이 최근 이렇게 반납한 태양광 발전 허가는 보령과 인천, 여주 등 총 14개.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에 허가를 얻은 사업들입니다. 주민 민원이 있었거나 관리 부실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좋은 사업 수익성을 제시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한 거라서. 여기에 신재생 일부 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신재생 사업 12건은 중도의 개발이 취소돼 비용 21억 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이 가운데 9건은 규정을 어기고 사내 보고조차 누락했습니다. 개발 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재정 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보령 산단 태양광 1호기는 준비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이나 반납도 하지 않아 곧 허가가 강제 취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신문에 광고를 실을 때 A신문에는 얼마, B신문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신문의 발행 부수에 따라서 산정이 됐었는데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열동률 조사와 사회적 책무라는 것으로 산정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지표들이 바뀌었는데 오늘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광고비 집행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 정부 광고 지표로 기존에 사용됐던 신문 발행 부수 대신 일정 기간 어떤 신문을 받는지를 비율로 산출한 신문 열동률 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인쇄 매체 정부 광고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책무 지표까지 더해 광고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열동률 6위로 조사된 신문이 최종 지표에선 1위로, 열동률 1위인 신문은 2위로 밀렸습니다. 두 매체의 열동률은 6배 차이였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특정 매체에 정부 광고비를 몰아주기 위해 광고 지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곡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게 통계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야당은 언론진흥재단 특별감사 결과 때 조작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7월 31일에 통계적 조작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특별감사 결과가 제출되고 맙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언론재단이 지표 조작으로 광고 순위를 뒤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전 세계 57개 나라에서 대표단이 왔고 상담 규모만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미국의 최첨단 전자전 전투기 그라울러의 실물이 공개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도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입니다. 블랙이글스가 붉은색과 푸른색 연기를 내뿜으며 상공을 가로지르고 하늘에 태극기를 그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항공우주 방산 분야 전시회 아덱스에서 특전사 요원들이 K방산의 힘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2000m 상공에서 고공 강화 시범도 벌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개발 무기 체계를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입니다.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그러면서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수출하는 수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강력한 전자파로 적의 방공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전자전 전투기 그라울러도 국내에서 처음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그라울러는 마하 1.8의 속도로 작전 반경이 722km나 되는데 오늘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한 미 전략폭격기 B-52 편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될 경우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뒤 재래식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B-52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행동으로 이행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최첨단 F-35A도 시범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과자, 아이스크림, 우유를 많이 찾을까요?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식품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몇 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창윤정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맛동산 가끔 먹어요. 맛동산. 씹을 때 좀 바삭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저는 포카칩 가장 좋아합니다. 가끔 햇감자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약간 그런 희소성을 즐기려서 고. 저는 홈런볼 제일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달달한 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달달해서 맛있더라고요. 지난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스낵 과자는 새우깡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카칩과 프링글즈, 꽃갈콘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스킷류는 홈런볼, 초코케이크류는 초코파이, 초콜릿류는 빼빼로가 1위에 올랐습니다. 맥주와 소주는 카스와 참이슬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2위에 오른 테라, 처음처럼과의 매출액 차이도 컸습니다. 만두류는 비비고가 매출액 2,153억으로 1위, 고향만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스크림류는 월드콘이 1위, 붕어싸만코, 투게더, 메로나 순이었습니다. 우유는 서울우유가 1위, 바나나만 우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1등 제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고 좋아하는 제품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1위가 된 제품은 계속적으로 1위 자리를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저렴한 PB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PB 브랜드 총 매출도 1년 전보다 최대 26%까지 늘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로봇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재활운동이나 식사를 할 때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배변 처리 등 굳은 일을 맡아줘서 요양보호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허리부터 발목까지 연결된 로봇이 양쪽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환자를 돕는 재활 로봇입니다. 로봇을 착용하면 힘을 쓰지 못해도 팔 동작이 가능합니다. 식사를 도와주는 로봇을 활용하면 근력이 부족하거나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인요양시설에 도입한 케어 로봇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기능을 지녔는데 배변 케어 로봇은 배변 처리와 세척까지 자동으로 해결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었는데 여기를 알아서 지금은 한 달 정도 지금 약간 발 뻗고 자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24시간 안정적인 돌봄 지원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순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험을 합격을 해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인원 보충도 되고 시간도 좀 전략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케어 로봇이 도입된 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케어 로봇을 갖춘 스마트 노인 요양시설을 2030년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이 개봉 전부터 압도적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극장가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그 이유를 이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お前は何者だ? ただのアオサギじゃないだろ.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0년 만에 신작을 내놨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개봉을 8일 앞둔 현재 압도적인 예매율 1위입니다.
5만 3천여 명 넘게 영화표를 끊어 2위 30일의 예매율을 3배가량 앞섰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무수한 명작을 기반으로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82세 거장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거란 전망은 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올해 극장가의 일본 애니메이션 강세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원작을 추억하는 3040 남성은 물론 젊은 층까지 극장가로 이끌어 여러 번 관람하는 문화현상도 만들어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의 문단속은 올해 첫 500만 관객 돌파로 역대 일본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오랜 시간 동안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저학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대중적인 수용력이 굉장히 큰 것.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감성의 높은 완성도까지 일본 애니메이션이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우리 경제는 사중고와 마주하고 있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이에 따른 고물가와 고환율, 여기에 최근 고유가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복합 위기에 대한 해법을 TV조선 포럼에서 모색해봤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그 여파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도 발등의 불로 다가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이러면 바로 외환 시장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면은 외환 금융시장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공사비와 인건비 증가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탓에 주택 공급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 가급 급등 요인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다. 이래서 공공은 선도적으로 하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규제 부분을 완화해서 또는 속도를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채 규모 축소가 가장 시급한 가운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제 성장판은 열어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어떤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가지고 혁신은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TV조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바퀴벌레 나라 TV쇼에 쥐가 출연해 티격태격합니다. 이 프랑스의 걸작 코미디는 매사 인간 행동을 쥐에 빗댑니다. 쥐주고 볶는 갈등과 배신과 다툼이 한낱 얄팍한 쥐싸움이라고 비꼽니다. 밥그릇을 놓고 치고받는 이 두 마리 쥐처럼 말이죠. 그래봤자 고양이 눈엔 가짜늘 따름입니다. 이 5세기 가야 토기는 곡식 창고 모양으로 빚었습니다. 용마루에 고양이가 앉아 굽어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던 쥐 두 마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죠. 쥐 같은 인간을 옛씨가 꾸짖었습니다. 가죽이 있는데 사람다운 행실이 없구나. 이빨이 있는데 맺고 끊음이 없구나. 몸뚱이가 있는데 예의가 없구나. 강서구 참패로 초상집이나 다름없는 국민의힘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일주일째 드자비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전 대표가 회견에서 이 질문을 받더니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견을 하다 흘린 눈물을 안 의원은 악마의 눈물쇼라고 했죠. 서로를 악마와 환자로 치고받기에 이런 발단은 안 의원이 강서구 지원 유세에서 한 이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 유세 차량 앞에서 누군가 던진 욕설을 웃으며 되받아 친 겁니다. 그러자 다음날 이 전 대표가 선거지면 안철수 막말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죠. 선거에서 망한 뒤에도 싸움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에 나섰고 이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라고 받아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기라도 하면 어쩔까 싶은 이전 투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고는 바른미래당으로 한솥밥을 먹다가 공천 문제로 극한 대립을 벌인 끝에 갈라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합당한 뒤로도 앙앙불락하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후보였고 집권당 대표였다는 두 사람의 꼴불견이 말 그대로 목불인견입니다. 불난집의 부채질도 유분수죠. 국민들 눈에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고걸해도 시원찮을 초상집에서 두 상제가 술에 취해 멱살잡이를 하는 격입니다. 거기에 무슨 행실이 있고 맺고 끊음이 있으며 예의가 있겠습니까? 개싸움 이전 투구보다 쪼잔한 것이 쥐들이 진흙탕에 엉켜뒹구는 이전 투 서일 겁니다. 하긴 염치와 수치를 알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10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불난집의 기름 끼얹기였습니다. 오늘 북한산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와 함께 곳곳에서 단풍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내일 서울은 올가을 가장 추웠던 오늘 아침보다는 기온이 올라오지만 여전히 쌀쌀하겠고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는 오전부터, 남부는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밤부터 강원 산지에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도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춥겠는데요. 대부분 서리가 내리고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강릉 25도로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구름이 지나고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